모든 게 뒤집혔던 그날을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한다.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릴 조짐은 내 아내 지은이. 우리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서 시작됐다. 지은은 27살, 나는 30살이었고 우리는 결혼 4년 차였다. 나는 우리가 꽤 탄탄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었다. 나는 형들과 함께 운영하는 보석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지은은 자신이 아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결혼 생활의 균열은 단 한마디로 드러났다. 카페에 새로운 단골이 생겼어. 그녀가 말했다. 정말 흥미로운 사람이야. 그녀의 목소리 톤에서 묘한 설렘이 느껴졌다. 로맨스 소설 이야기할 때나 나오는 그런 들뜬 침묵 같은 게 섞여 있었다. 그녀가 덧붙인 설명에 따르면 남자의 이름은 이반이고 세르비아 출신의 키가 크고 금발이며 엄청나게 매력적이라고 했다. 내 안정감이 흔들렸지만 당시에는 별일 아닌 척 넘기려 했다. 재미있네. 나는 소파에 기대며 말했다. 가게에 손님 많잖아.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 지은의 눈이 반짝였다. 그 사람은 마치 내가 읽은 소설 속 등장인물 같아. 우수에 차 있고 신비로운데 의외로 다정해. 서부극 소설까지 읽는다니까? 미국에서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다고 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뺨을 붉혔다. 목소리도 독특하고 모르겠어. 그냥 너무 특별해. 나는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기분을 억누르며 태연한 척했다. 잘 됐네. 좋은 손님은 언제나 환영이지. 대화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후 며칠 동안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지은은 이반에 대한 이야기는 그녀가 집에 올 때마다 끊이지 않았다. 눈을 반짝이며 그가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톨스토이나 톨킨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늘어놓았다. 한편으로는 질투하는 내가 유치하게 느껴졌다. 지은이 친절한 건 죄가 아니었고 나 역시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남편은 아니었으니까. 나는 현실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좀 통제적인 편이었다. 지은은 내가 칭찬에 인색하다거나 보석 사업 때문에 바빠서 자기 머리 스타일이나 새로 만든 케이크에 관심을 안 준다고 불평하곤 했다. 그녀가 가게 일로 바쁘긴 했지만 나도 완벽한 남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 닥칠 일에는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이반 이야기를 꺼낸 지 3주쯤 지났을 때 나는 예고 없이 카페에 들렀다. 늦은 오후였고 가게는 평소처럼 북적였다. 소설을 읽는 대학생들, 무료 와이파이를 찾아 노트북을 켠 사람들. 카운터 뒤에 꽃무늬 앞치마를 두른 지은이 보였다. 그녀는 늘 웃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녀를 놀라게 해주려고 오는 길에 산 튤립 꽃다발을 들고 다가갔다. 카운터 근처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려던 찰나. 내 등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널찍한 어깨에 깔끔하게 빗어 넘긴 금발의 남자가 스쳐 지나갔다. 다른 남자가 들어올 때 느껴지는 묘한 경쟁심에 피부가 따끔거렸다. 곁눈질로 보니 그 남자도 나를 힐끔 쳐다보고는 지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이 빛났다. 지은 씨. 동유럽 억양이 섞인 서툰 한국말이었다. 휴게실에 핸드폰 두고 오셨던데요. 그가 지은의 휴대폰을 들어보였다. 지은이 활짝 웃었다. 어머 세상에 고마워요, 이반 씨. 찾고 있었는데. 정말 생명의 은인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따뜻했다. 속이 뒤틀렸다. 카운터에 손을 얹고 헛기침을 했다. 자기야. 그녀가 돌아보더니 나를 보고 깜짝 놀랐다. 어머, 자기 왔어? 온다는 말 없었잖아. 이반은 구석에서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리고 서 있었다. 그는 친근하게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공기 중의 긴장감은 이미 팽팽했다. 지은이 우리 사이를 소개했다. 이반 씨, 여긴 제 남편이에요. 가게 임대료 보태주고 뭐 그런 거 다 도와주는 사람요. 그리고 자기야, 이쪽은 이반 씨야. 내가 말했던 그 단골 손님. 아, 당신이 이반 씨군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아내분이 타주는 카푸치노가 이 도시에서 제일 맛있어요.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악수했지만 그의 무심한 표정에서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나를 경쟁자로 볼지 말지 조용히 간을 보는 듯했다. 내가 물러서자 지은이 카운터 너머로 내 팔을 잡았다. 지금 좀 바빠서 그런데 꽃 고마워. 그녀가 내 볼에 가볍게 키스했다. 그날 저녁 준비를 하면서 입안에 대해 더 물어봤지만 나는 쫓겨나다시피 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저 친절한 사람일 뿐이라고 했다. 의심할 이유는 없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을 털어놓자 그녀의 반응은 날카로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녀가 쏘아붙였다. 나한테도 친구는 필요해. 특히 나처럼 책 좋아하는 사람 말이야. 우리가 지적인 취미를 공유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건 아니잖아.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뭔가 더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집에 혼자 앉아 멍하니 스포츠 채널을 돌리며 지은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통 7시면 문을 닫는데 지금은 9시였다. 부재중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9시 15분이 되어서야 그녀가 뛰어들어왔다. 밤바람에 얼굴이 상기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늦었네. 내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눈을 흘기며 가방을 식탁에 던졌다. 미안하단 말은 안 할게. 오늘 가게가 너무 바빴어. 게다가 이반 씨한테 동네 구경 좀 시켜줬거든. 이 동네 온 지 얼마 안 돼서 피자나 한 조각 먹기로 했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 사람 한국식 피자를 처음 먹어봤다잖아. 그리고 좀 걸으면서 좋아하는 책 얘기 좀 했어. 단둘이 놀러 나갔다고? 내가 묻자 그녀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시작하지 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완전히 틀렸어. 그 사람은 친구야. 그리고 얘기 들어보니까 게이 같던데? 뭐 대놓고 말한 건 아니지만 여자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뉘앙스를 많이 풍겼어. 그러니까 의심 좀 그만해.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게이일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너무 시기적절하게 들렸다. 지금 9시 넘었어. 지은아, 적어도 늦는다고 문자라도 했어야지. 정말? 그녀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대꾸했다. 자기도 가게에 자정까지 있을 때 연락 안 하잖아. 친구랑 잠깐 놀았다고 바람 피우는 취급하지 마. 나 자기 소유물 아니야. 화가 치밀어 올랐다. 소유물이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이게 의심스럽지 않다고 우기진 마. 내가 소리쳤다. 새로 온 사람이고 책같이 읽는 건 좋아. 하지만 선 넘었잖아. 말도 없이 몇 시간씩 단둘이 놀다 들어와서는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 보낸 표정을 하고 있잖아. 그녀가 비웃듯 작게 웃었다. 아, 그래? 내가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 사실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설 얘기 실컷 해서 좋았어. 책 읽는 게 너한테는 고리타분한 일일지 몰라도 난 말이 통하는 사람이랑 대화할 권리가 있어. 적어도 그 사람은 내 얘기 들어주기라도 해. 자기는 내가 책 얘기만 하면 딴 세상 언어 듣는 표정이잖아. 나는 손을 내렸다. 내 취미 무시한 적 없어. 카페 차린 것도 언제나 자랑스러워했잖아. 단지 목이 메었다. 난 그 녀석 못 믿겠어. 게이든 아니든 뭔가 찜찜해. 그건 자기 문제지.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 친구 관계까지 간섭하지 마. 그 사람은 지금 나한테 유일하게 통하는 지적인 친구야. 만나는 거 그만두지 않을 거야.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거실을 서성이며 밤을 지새웠다.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통제하는 걸 좋아하긴 했지만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이반이 게이일 수 있다는 얘기는 나를 안심시키려는 얄팍한 변명처럼 들렸다. 며칠 후 나는 그녀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다. 그 전에 카페에 들렀을 때 두 사람이 테이블에 머리를 맞대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걸 봤기 때문이다. 지은은 나를 보자마자 당황하며 독서 모임 만들 계획을 짜고 있었다고 둘러댔다. 이반은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았다. 그날 저녁집에서 나는 포장해 온 음식을 옆으로 치우고 그녀에게 말했다.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그녀가 피곤한 듯 쳐다봤다. 이반 얘기겠지? 맞아.
오늘 두 사람 너무 가까워 보이더라. 독서 친구라는 거짓말은 그만해. 단둘이 너무 많이 붙어 있잖아. 집에 올 때마다 실실 웃고 있고. 내가 무슨 생각하길 바라는 거야? 그녀의 표정이 굳었다. 날 믿어주길 바라는 거지. 난 당신 아내지 인질이 아니야. 커피 마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누구랑 책을 읽든 내 자유야. 네가 책 읽는 걸 그렇게 싫어하면 그건 내 사정이고, 내가 친구 사귀는 것까지 뭐라 하지 마. 친구 사귀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으르렁거렸다. 거짓말하는 걸 탓하는 거지. 그녀가 코웃음 쳤다. 내가 처음부터 거짓말했어? 그 사람은 그냥 책 좋아하는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예의 바르고 존중해주고, 카페에서 나한테 칭찬도 많이 해줘. 내가 당신한테 몇 달 동안 원했던 것들 말이야. 당신은 가업인 보석상 일에만 파묻혀 있잖아. 나한테 다정하게 말해준 게 언제야? 작년 결혼기념일이 마지막 아니었어? 말 돌리지 마. 그런 식으로 몰아가지 마. 내가 쏘아붙였지만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 내가 칭찬에 인색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정당화될 순 없다. 바람 피우는 거잖아. 지금 그 말 하려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 얘기 좀 했다고 바람 피우는 나쁜 년 취급하는 거지? 그녀가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나왔다.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그 자식이 내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둘이 쑥덕거리는 꼴을 보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데. 날 바보 취급하지 마. 그녀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그래서 뭐 다시는 그 사람 안 만나겠다고 각서라도 쓸까? 그렇게 통제하고 싶어? 그래, 내가 딱 잘라 말했다. 정확히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카페 밖에서 따로 만나지 마. 와서 라떼 한 잔 마시는 건 상관없지만 피자 먹고 미술관 가고 독서 모임 핑계로 단둘이 만나는 건 안 돼. 독서 모임하고 싶으면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해. 몰래 만나는 건 이제 끝이야. 그녀가 이를 악물었다. 화가 나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아 보였다. 네가 뭔데? 내 친구 관계까지 이래라 저래라야? 세상에 넌 가끔 진짜 깡패 같아. 네가 카페 차려준 걸로 유세 떠는 거야? 네 기분 다 맞춰주며 살아야 해?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깡패라고 생각하든 말든. 난 내 남편이고 넌 나한테 솔직할 의무가 있어. 사적으로 만나는 거 끊어. 안 그러면 지은아,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그녀의 표정이 분노에서 체념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마침내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네가 이겼어. 다시는 안 만날게. 카페 밖에서는 안도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 내가 말했다. 그거면 돼. 그녀는 나를 스쳐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한숨을 내쉬며 서 있었다. 독재자가 된 기분이었지만 입안에게서 풍기는 불길한 느낌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합리화했다. 며칠이 지났다. 지은은 확실히 차가워졌지만 내 말을 따르는 듯했다. 늦은 귀가도 주말 미술관 나들이도 없었다. 그녀는 약속을 취소했다고 딱 한 번 말했다. 그 사람 여전히 카페에 오지만 커피만 사서 가. 나는 침착한 척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석 가게 전단지를 주러 카페에 들렀다. 형들과 상의해서 계산대 옆에 전단지를 두기로 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지은이 보이지 않았다. 직원인 혜진 씨가 지은이 잠깐 나갔다고 했다. 의심이 싹 댄다. 기다리기로 했다. 몇 분 후 나는 통유리창 너머로 지은과 이반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것을 보았다. 심지어 서로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사랑에 빠진 연인 그 자체였다.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이슬이니 소로 간가 당곡의 선지라 베스리야. 나는 그들이 바로 나를 보지 못하게 몸을 숨겼다. 그들이 들어왔다. 지은의 얼굴은 환했으나 나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공포로 물들었다. 그녀는 황급히 이반의 손을 놓았다. 안녕.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다. 이반도 특유의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또 보네요. 나를 조롱하는 듯한 말투에 이마에 식은 땀이 흘렀다.
안 그러겠다고 약속해놓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맹세한 남자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나는 말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가자, 내가 말했다. 집에 가자. 그녀가 반항했다. 나 할 일 있는데. 닥쳐. 내가 소리쳤다.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입안이 입을 열려 하자 나는 그를 노려보며 으르렁거렸다. 내 아내한테서 떨어져. 안 그러면 후회할 줄 알아. 미친놈처럼 보였겠지만 그땐 정말 카페 안에 정적이 흘렀다. 손님들이 웅성거렸지만 나설지 말지 망설이는 눈치였다. 이반은 입술을 깨물며 얼굴을 붉힌 채 물러섰다. 지은이 앞치마를 집어 던졌다. 됐어. 그녀가 소리쳤다. 손님들 앞에서 망신 주고 싶어? 가자. 나는 거의 끌고 가다시피 그녀를 차에 태웠다. 집에 가는 내내 숨 막히는 침묵만 흘렀다. 운전대를 잡은 내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고 지은은 팔짱을 낀 채 창밖만 노려봤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에게 따져 물었다. 도대체 뭐야? 카페 밖에서 안 만난다고 약속했잖아. 손잡고 딱 붙어서 걷는 거 내가 다 봤어. 그녀가 가방을 소파에 던졌다. 네가 하도 숨 막히게 구니까 그랬잖아. 친구라고 몇 번을 말해? 그 사람 여자 안 좋아한다고. 그냥 원래 스킨십이 많은 사람이야. 그게 다라고. 왜 툭하면 거짓말쟁이 취급해? 거짓말쟁이 취급? 내가 소리쳤다. 안 만난다며. 몰래 안 만난다며. 시내 한복판에서 팔짱 끼고 걸어놓고 몰래 만날 거면 으슥한 골목으로 갔겠지. 그녀가 비꼬았다. 비꼬지 마. 끊어낸다고 약속했잖아. 그녀가 내 가슴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아니, 카페 밖에서 안 만나겠다고 했지. 그 사람이 카푸치노 마시고 싶어서 데려다 주는 것까지 막을 순 없잖아. 여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내 일거수일투족 감시 좀 그만해. 주먹을 꽉 쥐었다. 벽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말 돌리지 마. 네가 팔짱 낀 거 봤다고. 그냥 직장 동료끼리 걷는 게 아니었어. 연인 사이나 하는 스킨십이었다고. 내가 눈먼 장님인 줄 알아?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팔짱 좀 꼈다고? 그땐 별 생각 없었어. 그리고 게이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게이 친구들은 여자 사람 친구한테 원래 그래. 아무 의미 없다고. 나는 답답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계속 그 핑계만 대는데 날 바보로 알든가. 아니면 너 스스로 현실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면 분노로 몸이 떨렸다. 믿을 수가 없다. 평생 내 독서 취향 존중해주고 대화 통하는 사람 원했는데 이제야 취미 맞는 친구 하나 찾았더니 넌 야만인처럼 통제하려 들잖아. 정말로 날 아낀다면 나 외롭지 않게 같이 책이라도 읽어주든가. 넌 그냥 날 가두고 싶을 뿐이야. 나한테도 탈출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봤어?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분노가 더 컸다. 지은아,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외도는 못 참아. 그게 핵심이야. 당장 그만두든지. 아니면 우린 끝이야. 그녀는 눈물이 고인 채 나를 한참 노려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다. 눈물을 닦으며 그녀가 쏘아붙였다. 모르나 본데 우린 이미 끝났어. 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야. 독재자지. 지긋지긋해. 더 이상 말도 없이 그녀는 발을 구르며 안방으로 들어가 액자가 흔들릴 정도로 문을 쾅 닫았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서 있었다. 따라 들어갈지 그냥 나가버릴지 고민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질투와 배신감, 증오의 소용돌이 속에 잠겼다. 며칠 동안 지은은 이반을 완전히 피하겠다고 선언했다. 선 지킬게. 카페엔 올 수 있지만 나랑 어디 가지는 않을 거야. 그녀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내 신뢰는 벌어진 상처에 붙인 반창고처럼 위태로웠다. 뭔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해 있었고 문자가 올 때마다 황급히 확인하고 화면을 숨겼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잠든 사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베개 밑에서 그녀의 휴대폰을 꺼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카카오톡에 나와의 비밀 채팅방이 있었다.
최악의 의심이 확인되었다. 메시지를 열었다. 심장이 탐은 줄 알았다. 이반, 오후 22, 오늘 너무 재밌었어 자기. 남편이 의심해? 지은. 오후 25. 그 인간 미쳐가고 있어. 다신 안 만난다고 약속했거든. 젠장. 거짓말하는 건 싫지만 통제하려 드는 건 더 싫어. 이반. 오후 2:20. 멍청한 놈. 그래, 계속 모르게 해. 스크롤을 내릴수록 맥박이 빨라졌다.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다. 몰래 한 키스, 카페 문 닫고 난 뒤에 은밀한 만남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나의 질투심을 유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취급하는 걸 즐기는 내용이었다. 사무실 뒤편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내용의 구역질이 났다. 지은의 반응은 더 충격적이었다. 이거 정말 잘못된 건데 내 말이 맞아. 너무 짜릿해. 남편이 완전 악당처럼 구니까 죄책감도 안 들어. 나는 휴대폰을 부서뜨릴 듯 꽉 쥐었다. 공포심을 느끼며 대화 내용을 훑어보니 둘이 팔짱 끼고 서울 곳곳의 명소를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들이 나왔다. 내가 모르는 곳들이었다. SNS에서 나를 차단해놔서 몰랐던 것이다. 나는 대화 내용과 사진들을 캡처해서 내 이메일로 보냈다. 증거를 확보한 뒤 흔적을 지우고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그날 밤 한숨도 못 잤다. 이반이 게이인 척 연기하며 나를 속였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나는 천하의 멍청이었다. 지은은 나를 통제 광학당으로 몰아세우며 이중 생활을 즐기고 있었고 교활한 조종자 이반과 놀아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진실을 밝히고 둘 다 응징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내가 악당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날 아침 지은과 마주했다. 그녀는 주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다. 인사 따윈 생략했다. 그만해. 내가 소리쳤다. 다 알고 있어.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돌아봤다. 뭘 다 알아? 연기 집어치워. 너랑 이반이 주고받은 문자 다 봤어.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사진, 그 더러운 내용들, 전부 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겁먹은 표정이었다. 그러다 표정이 굳어지며 찬장을 쾅 닫았다. 내 폰 뒤졌어? 그래. 네가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방과 후에 그 자식 만나서 놀아나고 날 바보 취급했는지 다 봤다고. 내가 통제광 또라이라며? 그래, 한 번 더 맞춰봐. 우린 끝이야. 그녀의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고였다. 그러더니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다. 네가 무슨 권리로 내 폰을 봐? 사생활 침해야. 헛웃음이 나왔다. 그게 내 반응이야? 사과도 부정도 안 하고 불법으로 알아냈다고 징징대는 거야? 적당히 좀 해. 그녀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자백을 원해? 그래, 만났어. 하지만 네가 좀 더 좋은 남편이었으면, 내 취미를 존중해줬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내가 나를 통제하려 들고 누구랑 얘기만 해도 거짓말쟁이 취급하니까 내가 밖으로 돈 거잖아. 내 탓하지 마. 내가 소리쳤다. 내가 완벽한 남편은 아닐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뒤통수 맞을 짓은 안 했어. 넌 문자에서 그랬지? 잘못된 건 알지만 짜릿하다고. 그건 네 잘못이야, 지은아. 그녀가 움찔하며 부끄러운 기색을 보였다. 믿고 싶은 대로 믿어. 그녀가 말했다. 애초에 내가 도망치고 싶게 만든 건 너야.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도망? 그게 네가 쓰는 단어냐? 난 너한테 다 줬어. 카페 임대료 내주고 지지해 주려고 노력했어. 근데 내 지지가 부족했나 보지? 그래서 네 책 취향 칭찬해 주는 놈한테 홀랑 넘어가서 잠까지 잤냐? 믿을 수가 없다.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마침내 눈물을 흘렸다. 그래, 다 끝났어. 실컷 떠들어. 하지만 기억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네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 없었기 때문이야. 넌 오직 내 사업이랑 돈만 신경 썼어. 그리고 날 복종시키려고만 했어. 너랑 있으면 숨 막혀. 나는 어깨를 들썩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딴 데 가서 숨 쉬어.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이혼 소송할 거야.
몇 시간 뒤 나는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지은은 울며 욕을 퍼붓고는 친구 집으로 갔다. 며칠 동안 나는 모든 증거를 모았다. 변호사는 뻔뻔한 문자 내용에 혀를 내둘렀다. 이건 반박 불가한 증거입니다. 그가 말했다. 모든 걸 가져올 수 있어요. 특히 외도가 주원인이라는 걸 증명하면요. 이 와중에 나는 더 역겨운 사실을 알아냈다. 이반에게 유튜브 채널이 있었다. 남편에게 소외감을 느끼는 유부녀들을 꼬시는 방법을 자랑하는 채널이었다. 구독자 수천 명 앞에서 그는 서툰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자신의 전리품을 자랑했다. 영상 제목은 가관이었다. 유부녀 꼬시는 법, 불행한 아내 유혹하기, 은밀한 불륜 팁. 카메라 앞에서 그는 자기 만족에 취해 통제적인 남편에게 질린 카페 여주인 이야기를 넌지시 비췄다. 지은을 전 세계에 팔아먹고 있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다. 더 최악인 건 그 채널이 19금 사이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흐릿하게 처리됐지만 지은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보였다. 내 아내의 배신으로 돈벌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새로운 분노가 솟구쳤다. 변호사는 침착하라고 조언했다. 이혼부터 마무리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하자고 했다. 노력했지만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입안에 그 재수 없는 미소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그 사이 지은은 계속 연락해왔다. 처음엔 사과하며 애원하다가 나중엔 자기를 밀어낸 내 탓이라며 화를 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임신했다는 문자가 왔다. 나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폰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는 내 아이라 우겼다. 최근 몇 달간 부부 관계가 있었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녀가 이반과 잤다는 걸 알기에 시기가 모호했다. 일주일 후 카페에서 우연히 지은과 마주쳤다. 그녀는 짐 정리를 하고 있었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진짜야? 내가 낮게 물었다. 임신한 거. 그녀가 입술을 다물었다. 응. 그리고 당연히 내 애야. 내가 헛웃음을 지었다. 당연히? 너 이반이랑 잤잖아. 날 또 바보로 아냐? 그녀 얼굴이 붉어졌다. 그 사람은 가능성 없어. 내 말은. 복잡하지만 그녀가 이 말을 문질렀다. 우리 피임 안 했잖아. 근데 너랑 더 많이 했어. 내 애일 확률이 거의 확실해. 거의. 그 말이 위산처럼 넘어왔다. 위로는커녕 더 역겨웠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애 낳고 유전자 검사해보면 알겠지. 그때까진 넌 내 남편이고 이 아이 아빠야. 책임져. 내가 비아냥거렸다. 내 불장난 결과물일 수도 있는 애를 책임지라고? 웃기지 마.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관여할지 말지는 내가 정해. 아니면 내 독서 친구한테나 가보든가. 그녀가 몸을 떨며 눈물을 글썽였다. 너 진짜 잔인하다. 날 이렇게 만든 건 너야. 나는 대꾸도 않고 돌아섰다. 그 후 시간은 흐릿하게 지나갔다. 이혼 서류가 카페로 송달되어 지은은 망신당했다. 법정에서 그녀는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이반과의 외도 증거는 명백했다. 변호사는 우리 공동 계좌 내역과 이반이 선물 받은 내역을 대조해 보여주었다. 그녀는 불륜을 저지른 꽃뱀으로, 나는 통제적이긴 했지만 피해자 남편으로 그려졌다. 소송 내내 그녀의 뻔뻔한 태도는 나를 괴물로 보는 듯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그녀의 배신이었다. 결국 나는 집을 지켰고 위자료도 주지 않았으며 보석 사업 지분도 온전히 지켰다. 그녀는 카페와 내가 사줬던 낡은 세단만 챙겨나갔다. 그게 끝이었다. 이혼 판결이 났다. 지은의 아버지가 법원 밖에서 나를 가로막고 으르렁거렸다. 아이는 책임지라고. 나는 유전자 검사 없이는 출생신고서에 도장 못 찍는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내 딸 가슴에 못 박은 악마라고 소리쳤다.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를 쳐다봤다.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여전히 불확실했다. 아빠가 된다는 기쁨보다 두려움이 앞섰다. 지은이 출산한 후 검사를 하기로 했다. 그녀는 가끔 문자를 보내 경제적 정서적으로 버림받았다고 비난했다. 세단을 팔아 카페 월세를 냈다고 했다.
통제광의 잔인한 놈이라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나는 무심하게 삭제했다. 하지만 이반을 그냥 둘 순 없었다. 그는 지은 같은 유부녀들을 조직적으로 사냥했다. 그 사실이 나를 태웠다. 이혼 절차가 끝난 어느 오후. 나는 렌트한 선팅 짙은 SUV를 타고 카페 밖에서 기다렸다. 나는 학창 시절 알던 나에게 빚진 덩치 큰 친구 2명을 불렀다. 이반을 막아서고 본때를 보여줄 계획이었다. 마감 시간에 맞춰 카페에서 나온 이반은 거리를 활보하며 휴대폰으로 셀카 영상을 찍고 있었다. 그 역겨운 억양으로 또 다른 정복 무용담을 떠벌리고 있는 게 분명했다. 피가 끓었다. 주저없이 친구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차에서 내렸다. 야, 이반. 그가 말을 멈추고 경계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 나야. 내가 다가가며 말했다. 기억나나? 내가 엿먹이려던 그 통제광 남편. 그가 시익 웃었다. 문제 일으키고 싶은가 봐, 친구? 문제는 내가 일으켰지. 내 친구들이 마스크를 쓰고 그를 에워쌌다. 그가 욕설을 퍼부으며 반항했지만 꼼짝 못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비웃으며 다가갔다. 내 유튜브 채널? 19금 사이트? 남의 가정 파탄 내고 돈 버니까 좋냐? 그가 빈정거렸다. 내가 파탄 낸 거 아냐? 그 여자들이 제 발로 온 거지. 너 같은 찌질이 말고 진짜 남자를 원해서 온 거라고. 내가 주먹을 날렸다. 그가 헉소리를 내며 쓰러졌고 친구들이 그를 벽으로 밀쳤다. 넌 건드리지 말았어야 할 걸 건드렸어. 내 인생, 내가 씹어뱉듯 말했다. 내 아내를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꼬셨다고 자랑질해? 대가를 치러야지. 그가 박치기를 시도했지만 친구놈이 뒤로 잡아당겼다. 갈비뼈에 주먹이 꽂히자 비명을 질렀다. 나는 떨리는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빼서 바닥에 내동댕이쳐 박살냈다. 이래도 되나 보지. 그가 헐떡였다. 나 변호사 있어. 돈도 많고 백도 있다고. 어디 해봐. 내가 으르렁거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불법 촬영으로 고소할 거야. 내가 보낸 조롱 문자도 다 있어. 한번 해봐. 그가 창백해졌다. 권리가 없어. 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들 찍을 권리? 미친놈. 내가 소리쳤다. 지은이나 내 영상 하나라도 더 올라오면 널 법정에 세워서 뼈도 못 추리게 할 거야. 넌 나한테서 못 도망쳐. 친구들이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멍든 턱을 감싸 쥐고 눈을 희번덕거렸다. 협박하는 거야? 아니, 약속하는 거야. 내가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전리품 챙겨서 네가 기어나온 구멍으로 꺼져. 그가 피를 뱉었지만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알았어. 그가 중얼거렸다. 나는 물러섰다. 잘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만약 다시 지은이 근처에 얼씬거리면 그땐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그는 나를 노려봤지만 싸움은 끝났다. 우리는 박살난 휴대폰과 짓밟힌 자존심을 안고 있는 그를 내버려 두고 떠났다. 이 도시에서 그 역겨운 짓거리를 못하게 되길 바라며.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다. 지은의 배는 불러왔고 끊임없이 전화에 절망과 분노를 쏟아냈다. 나는 거의 받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다시 출생신고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했다. 나는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물러서 계십시오.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의심할 여지 없는 0%. 내 아이일 확률 제로. 결과를 읽자마자 씁쓸한 웃음이 터졌다. 그 난리를 치며 내 애라고 우기더니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이반의 아이인지 다른 놈의 아이인지는 몰라도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다. 어쨌든 내 알바 아니었다. 나는 지은에게 검사 결과 캡처본을 보냈다. 우리 끝났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